정숙은 아침부터 부엌에서 멸치 국물을 우리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8살이 된 아들 민수가 어제 갑작스럽게 결혼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동안 연애 소식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니 어머니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엄마, 수진이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곧 소개해드릴게요. 민수의 말은 간단했지만 정숙의 궁금증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소개 자리는 계속 미뤄지기만 했어요. 핑계도 가지가지였죠. 수진이 바쁘다거나 시간이 안 맞는다거나 심지어 사진 한 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국물을 젓다가 손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보통 아들이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사귀는 여자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집에 데려와서 소개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아니면 최소한 사진이라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야 하는데. 민수야, 수진이 사진 좀 보여줄래?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수진이가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직접 만나는 날은 계속 오지 않았죠. 정숙의 직감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55년을 살아온 여자의 감이 뭔가 수상하다고 속삭였어요. 아들이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민수가 잠든 후 조용히 그의 방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슬쩍 들여다보니 수진의 연락처와 함께 중앙시장, 야채 가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거든요. 이튿날 새벽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 조사를 나섰습니다. 중앙시장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죠. 아들 몰래 며느리감을 미리 살펴보는 게 잘못된 일일까 싶었지만 어머니로서의 걱정이 더 컸습니다. 중앙시장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정숙은 평소 가던 동네 마트와는 다른 재래시장의 분위기에 잠시 압도됐어요. 생선 비린내와 야채 향이 뒤섞인 냄새, 상인들의 구성진 호객 소리가 귀를 때렸죠. 오랜만에 와본 재래시장이라 발걸음이 어색했습니다. 시장 바닥에 물이 고인 곳곳을 조심스럽게 피해가며 야채 가게를 찾아다녔어요. 야채 가게가 어디 있을까? 정숙은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며 야채 가게를 찾아다녔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여러 채소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깔끔하게 정리된 한 가게가 눈에 띄었죠. 다른 가게들과 달리 채소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도 차분해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작은 화분까지 놓여 있어서 분위기가 아늑했어요. 가게 앞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앞치마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상인들과 달리 손님을 부르는 호객 행위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특이했어요. 저기, 무말랭이 있나요? 정숙이 손님인 척하며 다가가자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얼마나 드릴까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차분했어요. 정숙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적어도 예의는 바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때로는 공허해 보였고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봉지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수진이 무말랭이를 포장하는 동안 정숙은 자세히 관찰했어요.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지 공허해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손님이 없는 틈에는 시장 뒤편을 자꾸 바라보는 게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정숙은 수진의 얼굴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미소, 너무 정중한 말투,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스치는 표정 변화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여기요. 수진이 포장한 무말랭이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긴 처음 오셨죠? 그 말에 정숙은 순간 당황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톤이었거든요. 마치 정숙을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진 것 같았어요. 분명히 탐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냥 새로운 손님 같아서요. 단골 손님들은 다 알거든요.
수진은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돈을 건네며 수진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계속 그 만남을 떠올렸어요. 분명히 좋은 인상이었는데 왜 이렇게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특히 마지막에 했던 여긴 처음 오셨죠? 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수진이 자신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민수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서 짐작한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추측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정숙은 시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씩, 매번 다른 핑계를 만들어가며 수진의 가게에 들렀어요. 오늘은 당근이 필요하다고, 내일은 양파가 떨어졌다고. 수진은 언제나 같은 미소로 정숙을 맞이했지만 정숙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또 오셨네요. 이번엔 뭐가 필요하세요? 수진의 인사는 늘 정중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 정중함 속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수진이 정숙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반대로 정숙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숙이 관찰한 수진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점심시간은 정확히 12시부터 1시까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반이 되면 수진은 어김없이 가게를 비웠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곧 돌아올게요. 수진은 늘 같은 말을 남기고 시장 뒷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처음엔 그냥 화장실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까지. 수진이가 어디 갔지? 다른 손님들이 물어보면 옆 가게 아주머니가 대신 답했습니다. 아, 잠깐 나갔어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도 수진이 정확히 어디에 가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정숙의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용기를 내어 수진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3시 반이 되자 수진이 가게를 나섰어요. 정숙은 멀찍이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수진은 시장 뒤편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골목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어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수진이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수진은 앞만 보고 걸어갔어요. 골목 끝에는 낡은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깨진 유리창들.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건물이었어요. 수진은 그 창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숙은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수진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고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늦었구나.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정숙은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손님이 많아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윗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천천히 접근하고 있어요. 의심받지 않게. 수진의 대답을 들은 정숙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계획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 그런데 너무 오래 끌지는 마라. 기회가 오면 바로 행동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수진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고 그것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고에서 들었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천천히 접근하고 있어요. 기회가 오면 바로 행동해야 한다는 말들이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도대체 왜일까요? 다음 날 오후 정숙은 다시 그 창고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혹시 수진이 또 그곳에 갈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창고는 조용했고 사람의 기척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창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니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리가 깨져서 틈이 벌어져 있었어요. 정숙은 그 틈으로 창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오래된 상자들과 먼지 쌓인 가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면에 뭔가 특이한 것이 걸려 있었어요. 멀리서 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액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창고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의외로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안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한 축축한 냄새였어요. 정숙은 벽에 걸린 액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순간 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거든요. 20년도 더 전 자신이 운영하던 봉제 공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에는 자신과 함께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젊고 희망찬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사업이 잘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진 속 직원들 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맨 앞줄 오른쪽에 서 있던 여자 직원. 박미영이라는 이름의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정숙은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항상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던 책임감 강한 직원이었죠. 하지만 그 직원과 관련된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공장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의 일이었어요. 정숙은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그때 박미영도 해고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사정이 이래서. 당시 정숙은 박미영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장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요. 왜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불러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박미영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박미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숙은 그때의 죄책감을 지금까지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물론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에 괴로웠거든요. 설마. 정숙은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던 그 얼굴. 박미영과 닮아있지 않았을까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박미영의 얼굴과 수진의 얼굴을 비교해봤어요. 눈매, 코 모양, 입술 라인. 분명히 닮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혹시 박미영의 딸?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왜 자신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지, 왜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정숙은 창고에서 나온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미영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수진이 민수에게 접근한 것도 자신을 알아본 듯한 행동도 모두 설명이 됐습니다. 복수를 위한 계획적인 접근이었던 거죠. 이럴 수는 없어. 정숙은 더 이상 확신 없이 지낼 수 없었습니다. 직접 수진을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만약 정말 박미영의 딸이라면,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민수를 보호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정숙은 시장으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서 수진이 창고로 사라지기 전에 만나려고 했어요. 수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가 필요하세요? 수진의 인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정숙은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숙의 진지한 톤에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가게 정리하고 올게요. 수진이 가게를 정리하는 동안 정숙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수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두 사람은 시장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갔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정숙은 커피를 주문하고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씨,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안다는 거죠? 당신이 누구인지, 왜 우리 민수에게 접근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수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놨다 하며 무언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며칠 전에. 창고에서 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던 모양이에요. 그곳까지 따라오셨군요. 수진 씨. 아니, 박수진 씨. 맞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맞아요. 박미영의 딸 박수진입니다. 정숙은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처음엔 정말 복수하려고 했어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당신을 원망했어요.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었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원망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아들에게 접근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처를 주면 당신도 아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를 만나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처음엔 연기였는데 어느 순간 진짜가 되어버렸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정숙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물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관계인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에게 진실을 말하고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짓말로는 행복할 수 없잖아요. 정숙은 수진의 고백을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젊은 여자도 과거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군요. 정숙은 집에 돌아와서도 수진과의 대화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수진의 눈물이 진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들어오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곧 이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말이죠. 민수야, 엄마랑 좀 이야기하자. 정숙의 진지한 목소리에 민수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수진이에 대해서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더욱 긴장됐어요. 혹시 엄마가 수진을 반대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기보다는 너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어. 정숙은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이 박미영의 딸이라는 것, 처음에는 복수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민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민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처음엔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니까요. 민수야, 괜찮아. 엄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이미 알고 있었다니요. 언제부터? 한 달 전쯤부터요. 수진이가 직접 말해줬어요. 민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신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다는 것을. 처음엔 복수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을. 그런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수진이가 먼저 엄마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당황스러웠어요. 아들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수진이를 용서할 수 있어?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는 수진이의 과거도 아픔도 모두 이해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 그 원망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너를 속인 건 사실이잖아. 맞아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도 처음엔 잘못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저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20년 전에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수진이 어머니도 그런 상황의 희생자였고 수진이도 마찬가지고요. 정숙은 아들의 말에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성숙해진 걸까요? 하지만 엄마,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진이와 저, 그리고 엄마까지.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면서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민수야. 수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엄마. 그 사람의 과거도 아픔도 모두 안고 가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숙은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사실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수진을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엄마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정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도 노력해볼게. 민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정숙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과연 자신이 수진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박미영에 대한 죄책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정숙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과거의 아픔을 끝내야 한다는 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봉제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새해 회식 사진, 공장 준공식 사진까지. 그 속에서 박미영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항상 성실했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나와서 기계를 점검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마무리 작업을 했죠. 정숙도 그런 박미영을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겼었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책임감이 강해. 당시 정숙이 다른 직원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었어요. 박미영은 모범 직원이었고 정숙도 그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중했던 직원을 결국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봉제 산업 전체가 어려워지던 시기였습니다. 중국산 제품들이 시장을 점령하면서 국내 봉제 공장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아갔어요. 정숙의 공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문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자금 사정은 점점 악화됐죠.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언제 나와요? 직원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물어봤을 때 정숙은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당장 지급할 돈이 없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줘. 곧 주문이 들어올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숙은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어요. 그때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박미영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사정이 이래서. 사장님, 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박미영의 눈물을 보며 정숙도 울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인건비를 줄여야 했거든요. 나중에 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불러줄게. 약속해.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공장은 완전히 문을 닫았고 정숙은 다른 사업을 시작해야 했어요. 박미영에게 연락할 기회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미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숙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내가 좀 더 노력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박미영은 돌아오지 않았고 정숙은 그 죄책감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박미영의 딸 수진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수진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제라도 사과해야겠어.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박미영에게는 늦었지만 수진에게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민수와 수진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시장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수진 씨, 잠깐 시간 있나요? 수진은 정숙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 진실을 털어놓은 후 처음 만나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무덤에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정숙의 제안에 수진은 더욱 놀랐어요. 무덤에요? 네. 어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던 모양이에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20년 동안 미뤄왔던 일이에요. 수진은 한동안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번 주말에 함께 가요. 주말이 되어 정숙과 수진은 함께 박미영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공동묘지였어요. 가는 길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덤 앞에 도착하자 정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며 정숙을 말렸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정숙은 무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20년이나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할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지 나는 알고 있어. 그런 너를 내보낸 게 정말 미안해. 수진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내 딸 수진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너를 닮아서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 민수도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쏟아냈어요. 이제라도 내가 수진이를 잘 돌봐줄게. 내가 못다 해준 사랑까지 내가 해줄게. 수진이 정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사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두 사람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함께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 가족이 되자.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야. 너도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민수도 너를 사랑하잖아. 그럼 된 거야.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정숙은 수진을 위해 특별히 한복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한복을 입고 나오며 정숙에게 인사했을 때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제일 예뻐.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정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민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식이 끝난 후 수진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이제 내 딸인데. 정숙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난 일은 이제 모두 잊자. 우리 앞으로만 보고 살아가자. 네, 어머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네.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분명히.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새로운 가족이 된 세 사람은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손자 손녀는 언제 볼 수 있을까? 정숙의 농담에 민수와 수진이 얼굴을 빨갛게 붉혔습니다. 어머니, 뭐야 궁금하잖아.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이제 진심이 담긴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박미영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는 성당 안, 신도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김순옥 어머니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은과 함께 늘 앉던 앞쪽 좌석으로 향했죠. 오늘도 변함없는 일요일 아침 예배였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평소 자리인 세 번째 줄 가운데 좌석을 향해 갔습니다. 예배 준비를 하던 박 목사가 갑자기 순옥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죠. 목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순옥 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순옥 집사님, 그 자리는 앉지 마십시오.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순옥 어머니는 깜짝 놀라 목사를 쳐다봤습니다. 목사의 진지한 표정을 본 순옥 어머니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늘 앉던 자리였는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지은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늘 앉던 자리인데 왜 그러시죠? 지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여기 앉으세요. 이 자리가 좋잖아요. 강대상도 잘 보이고 음향도 좋고요.
순옥 어머니는 며느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지은이 목사에게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더욱이 목사의 진지한 경고를 무시하려는 모습이 석연치 않았죠. 지은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자리 바꾸자. 순옥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지난 20년간 이 교회를 이끌어온 분이었고 평소 헛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는 여기 앉으세요. 지은이 다시 한번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옥 어머니가 계속 망설이자 지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계획이 어긋나고 있다는 듯한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순옥 어머니는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목사의 경고를 이렇게 무시하려 하고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고집하는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지은아, 내가 여기 앉아라.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앉겠니? 순옥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그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다른 데 앉을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재빨리 뒷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딘지 모르게 서두르는 것 같았고 등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국 민수가 어머니 옆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목사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민수는 의아해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죠. 목사의 경고,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송가 소리가 성당 안에 울려 퍼지고 신도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죠. 순옥 어머니는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목사의 경고,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아들 민수가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지은은 뒷자리에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민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찬송가를 부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입만 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무표정한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박 목사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시작된 지 10분도 안 되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세를 바꾸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그 움직임이 이상해졌죠. 그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민수야, 왜 그러니? 순옥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민수가 으악 하며 괴성을 지르더니 의자에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그가 바닥에 떨어지자 성당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순옥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이상하게 빨갛게 변해 있었죠. 누군가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박 목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신도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지은은 뒷자리에서 냉정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도 슬픔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담담했죠. 신도들은 지은의 무감정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왜 저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도는 지은 씨, 민수 씨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지은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민수를 들것에 옮기고 있는 동안 순옥 어머니는 울먹이며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엄마가 여기 있다. 하지만 민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보호자분은 같이 타세요. 응급구조사가 말했습니다. 순옥 어머니와 지은이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지은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무관심했습니다. 순옥 어머니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죠.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왜 저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은 아들의 상태가 더 급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온통 소란스러웠습니다. 민수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동안 순옥 어머니는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손을 모아 계속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민수만은, 제발요. 순행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복도에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옆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죠. 남편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도 마치 남의 일인 양 태연했습니다. 간혹 고개를 들어 응급실 문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그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민철 응급의학과 과장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김 과장이 순옥 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저희가 가족입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됐나요? 순옥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만. 김 과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환자의 피부에 흡수된 미량의 신경성 독소 반응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독소요? 순옥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피부를 통해 흡수된 것 같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독성 물질에 접촉했을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특별한 곳에 다녀오셨나요? 순옥 어머니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독소라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회에서 교회 예배만 드리고 왔는데요. 그때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박 형사와 이 형사 2명이 복도로 들어왔죠. 박 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찰입니다.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독성 물질 중독 의심 사례라고 해서요. 경찰이요? 순옥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조사 결과 교회 의자에 독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이 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현장을 봉쇄하고 정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극물을 발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독이 의자에 발라져 있었다고요? 그럼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나요?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었는지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누구와도 싸운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봉사만 하고 살았는데 그때 지은이 일어나서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그 독은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학술적 호기심으로 묻는 것 같았죠.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겁니다. 이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을 또다시 목격했죠. 남편이 독에 중독되었다는데 왜 저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희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박 형사가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안심시켜 주었죠. 순옥 어머니는 병실 앞 의자에서 밤을 새우며 아들을 지켰습니다. 지은은 집에 가서 쉬겠다며 먼저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에 가서 민수 오빠 입원용품 챙겨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태연하게 발걸음을 옮겼죠. 순옥 어머니는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벽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흘러가고 있었죠.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민호, 어머니 김선영, 그리고 10살 무렵의 자신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행복한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아버지 정민호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순옥 어머니의 언니인 김순자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미래투자에 전 재산을 맡겼죠. 김순자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며 많은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정말로 높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정민호는 김순자를 믿고 더 많은 돈을 투자했죠.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금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1년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김순자의 사모펀드는 실제로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있었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결국 자금이 바닥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민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문을 닫아야 했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죠. 그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금 때문에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 김선영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김선영은 매일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호는 술로 현실을 도피하기 시작했죠.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가족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다 김순자 그년 때문이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게 다 그년 때문이야. 정민호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화에 걸려 세상을 떠났죠. 지은은 18살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를 찾아내서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지은은 복수할 대상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우연히 대학교에서 민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김순자의 조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는 죽었지만 그녀의 피를 이어받은 가족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은은 그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수에게 접근해서 그의 이상형이 되어주었고 연애를 통해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은 순옥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지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은은 침실로 들어가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들어있었죠. 김순옥 어머니의 일상 패턴, 교회 출석 시간, 평소 앉는 자리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지은은 우연히 도서관에서 민수를 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잘생긴 선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통해 그의 성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민수, 혹시 김순자 이모 조카 아니야?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지은의 혈액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죠. 김순자, 바로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끈 그 여자의 조카였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지은은 민수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업 시간표, 자주 가는 카페, 동아리 활동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죠.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민수의 이상형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를 좋아했죠. 지은은 자신의 성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원래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지만 민수 앞에서는 수줍고 조용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실수한 척하며 민수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마주쳤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우연히 같은 책을 찾는 척했죠. 민수는 지은의 계획대로 그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민수가 먼저 데이트를 신청했을 때 지은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연애 기간 내내 지은은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그가 관심 있어 하는 책을 읽었죠. 심지어 그의 종교인 기독교까지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은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가까워지는 척하면서 그녀의 습관들을 파악했죠. 특히 교회에서 늘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완벽한 복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화학과를 전공한 지은에게는 독성 물질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연구실에서 몰래 신경 독소를 빼돌렸죠.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죽이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만큼은 느껴봐야 해. 지은은 독을 준비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일요일 예배 전에 일찍 교회에 가서 시어머니가 늘 앉는 자리에 독을 발라두는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피부를 통해 독이 흡수되면 서서히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박 목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었죠. 지은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시어머니 대신 민수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고 복수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남편이 고통받게 되었죠. 지은은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수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저 복수의 도구일 뿐일까요?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건재했고 자신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은은 차가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죠. 복도를 걸으면서 지은은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순옥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죠. 지은을 보자 순옥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민수가 조금 전에 깼어. 의사 선생님이 곧 회복될 거라고 하시더라. 다행이네요. 지은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옥 어머니는 며느리의 반응이 여전히 이상하다고 느꼈죠. 남편이 생사를 오갔는데 왜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고 의식도 또렷했죠. 지은을 보자 민수가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지은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죠.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복수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아, 이상한 일이야. 교회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독 때문이라고 하더라. 누가 그런 짓을 한 걸까? 지은은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한 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모르겠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대요. 분명히 범인을 찾을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순옥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정말 이상해. 남편이 이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니? 지은은 순옥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뭔가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어머니,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민수 오빠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도 너무 차분해.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순옥 어머니가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도 많이 힘들어해요. 그냥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하지만 순옥 어머니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석연치 않았거든요. 목사의 경고를 무시하려 했던 것,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고집했던 것, 그리고 민수가 쓰러졌을 때의 무감정한 반응까지. 지은은 점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명확했죠. 게다가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통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지은이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죠.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복수하려던 대상은 멀쩡하고 사랑하게 된 남편이 고통받았습니다. 더욱이 시어머니의 의심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탄로날 수도 있었죠. 지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민수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복수심만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죠. 박 형사와 이 형사는 교회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고 점점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독극물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박 형사가 이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범인은 화학 관련 전공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교회 신도 명단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화학과 출신은 지은이 유일했죠. 게다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은이 그날 아침 일찍 교회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김지은 씨를 다시 조사해봐야겠습니다.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순옥 어머니와 지은 사이의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의심스럽게 바라봤고 지은은 그런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했죠. 지은아, 너 혹시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니? 순옥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내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를 자꾸 그 자리에 앉히려고 했잖아. 지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추궁과 경찰의 수사가 점점 압박해오고 있었죠. 게다가 민수를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 형사와 이 형사가 지은을 만나러 온 것이었죠. 김지은 씨,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씨는 화학과 전공이시죠? 그리고 그날 아침 일찍 교회에 도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고 계속 부인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저는 지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옥 어머니가 놀라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설마 너가? 맞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고 순옥 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죠. 지은아, 왜 그런 짓을 했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죠. 김순자, 그 사람 때문입니다. 지은이 순옥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언니 김순자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아버지는 사기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었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술로 인생을 망치고 죽었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경악했습니다. 그 일과 나는 아무 관련이 없어. 관련이 없다고요?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언니가 한 일인데 어떻게 관련이 없어요?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을 당신도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느꼈던 그 절망감을 말이에요. 경찰이 지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지은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은이 끌려가면서 순옥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처벌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당신이 앉았다면 민수는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요. 지은이 체포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말 한마디 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순옥 어머니 역시 충격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라도 하세요. 민수가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미안해. 언니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순옥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지은이가 잘못 생각한 거죠. 하지만 순옥 어머니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언니 김순자가 저질렀던 사기 사건이 이렇게 큰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당시에도 언니의 사업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주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구치소에 있는 지은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지은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민수가 전화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오빠, 왜 왔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너를 이해하고 싶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니?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요. 오빠를 이용해서 시어머니에게 복수하려고 했어요.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오빠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싸웠거든요. 그럼 왜 끝까지 그 계획을 실행했어?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우리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오빠가 앉았을 때는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한편 순옥 어머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날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었지만 예배당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순옥 어머니는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제 죄 때문인가요? 언니가 저지른 일들을 막지 못한 제 잘못인가요? 박 목사가 순옥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그날 왜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상한 기운을 느끼셨던 건가요? 박 목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날 새벽 기도 때 지은 집사님이 일찍 와 있는 걸 봤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지켜보니까 의자 쪽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순옥 어머니는 목사의 말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미리 눈치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거군요. 순옥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순옥 어머니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은이는 죄인이지만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픔을 제가 몰랐던 것도 잘못이었어요. 제발 그 아이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옥 어머니는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죠. 민수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시 시작해요. 무너진 가정이지만 남은 가족끼리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순옥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